자녀의 자존감을 가장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요? 엄마요. 그럼 남편의 자존감을 가장 무너뜨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내. 그렇죠. 오, 잘하네. 그럼 아내의 자존감을 가장 무너뜨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남편. 그렇죠. 이게 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이런 얘기하죠. 가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가족이 우리의 행복을 엄청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어떤지 아세요? 가족이 가장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줘요. 아니 옆집이 뭐가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굳이 남의 집 아들을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찾아가갖고 너는 성적이 왜 그러니? 어? 너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야, 너는 왜 취업을 못했니? 이걸 매일 상관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홈메이드예요. 옆집은 절대 못 키워줘요. 이거 집에서만 키울 수 있거든요. 그때 가장 무너뜨리는 게 만약에 우리 가족이고 근데 우리 가족은 내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을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자존감을 너무 건드리면 애가 집을 나가는데 모르시나? 여러 명 가출했는데요. 자존감을 너무 건드리는 사람이랑은 못 사는데요. 여러분 직장인들 보십시오. 직장인이 그 직장을 다니다가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될 때는 언제 그만두는지 아세요? 자존감이 무너졌을 땐 못 다녀요. 너무 무시받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다니면 다닐수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계속 무시당하는 느낌이야. 저 사람이 나 사람 취급 안 해. 그러면 아무리 돈 많이 줘도 거기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녀요.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머물게 하고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거든요. 배에다 손 대보세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감정이 자존감이에요. 아랫뱃속에 깊이 채여있는 힘이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내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하면 좋은데 이 생각이 바닥을 칠 때 이제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럼 옆에서 누가 줘야 돼요? 누군가 자존감을 채워줘야 돼요. 그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 누가 해요? 부모밖에 안 해요. 근데 이걸 맨날 무너뜨리는 사람이 부모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질문을 드릴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자가 애를 낳게요? 아니면 애가 저절로 쑥 나왔게요? 애기가 엄마가 낳았나? 엄마가 낳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가 애를 낳았다. 엄마가 오케이. 낳은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그럼 그냥 내가 알아서 쑥 나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두저도 아닌 사람은 어디서 나온겨? 도대체. 진짜 뭐가 쑥 나왔어. 자. 지가 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따라서 우리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낳은 적이 없다. 우리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10달이 됐어. 너무 무거워. 아, 그냥 낳아야 되겠다. 너무 무거워.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래서 힘을 꽉 주면 애가 확 나와요? 아니, 안 나와요. 애는 언제 나와요, 그럼? 지가 나올 때가 돼야 나와요. 그럼 나올 때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애가 나올 때가 됐다는 건 뭔지 아세요? 배 안에 더 있으면 죽을까 봐 탈출하는 걸 걔 입장에서는 탄생, 우리 입장에서는 분만이에요. 어린 생명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는지 아세요? 죽음에서 탄생을 만들어낸 게 어린 생명이에요. 걔 얕보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겨. 몸을 틀면서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한테 신호가 오죠. 얘 나온다. 그럼 나는 힘줘서 조금 도와줄 뿐이에요. 지가 다 해낸 일이에요. 걔 얼마나 위험해요? 나보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막상 딱 나와서 한 번도 안 쉰 숨을 쉬어야 되죠. 안 해본 호흡을 해야 되죠. 그때 애가 첫 호흡을 하면서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진짜 대단한 일을 해냈어. 엄마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한국말밖에 못해갖고 애가 신의 언어로 얘기했잖아.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애가 나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시작! 응애! 그러고 알았잖아요. 여러분 엄마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일 해냈어요.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 알아들어서 운 거 아니세요? 아니면 본인이 애 낳은 게 대단해 보여서 울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이는 우리에게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는 어때요? 가만히 냅둬도 잘 크죠. 애는 태어나면서 자존감을 갖고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조금만 건드려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엄마가 건드려줄 때마다 애들의 자존감이 크죠. 어떻게 커요? 1살 때 이렇게 돌 때 걸어. 그러면 잘 걷네, 잘 걷네, 똥 잘 싸네, 밥 잘 먹네, 어이구 잘 걷네.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궁둥이는 막 실룩거리죠. 자존감을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좋아서 실룩거리죠. 계속 이렇게 키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만 돼도 어떻게 해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뒤지게 맞죠? 어? 공부를 하라니까 너는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애의 자존감을 매일 바닥을 치게 만드는지 아세요?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키우면 돼요. 그러면 애는 어때요? 20살, 21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갖고 재미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형보다 못해. 나는 친척 중에서 제일 나는 대학도 못 갔어. 나는 성격이 왜 그렇지? 이런 거 다 집에서 형성해 주는 거예요. 태어날 땐 멀쩡한 애라니까요. 그러면 애가 자존감만 갖고 태어난 줄 알아요? 또 뭘 갖고 태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배 5번 두드려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좋아요. 모든 아이는요. 배 안에 5가지 이상의 천재성도 갖고 태어나요.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좀 따라하세요. 나는 천재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너 천재야. 빨리 말해줘. 혹시 못 믿겠으면 더 눈을 보고 말해줘요. 너 천재야. 말해줘 빨리. 너 천재야. 천재. 여러분 저도 천재예요.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5가지 이상의 천재성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 5가지 이상의 천재성은 세상에 존재하는 10,000가지 이상의 직업이에요. 여러분 음악에도 직업이 50가지가 넘어요. 각종 악기 있죠. 음악적 재능도 뭘로 탄생해요? 작곡을 하는 사람, 게임 음악 작곡하는 사람, 뮤지컬 감독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뮤지컬 감독을 하려면 뭐예요? 음악적 재능, 작곡하는 재능,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 그리고 리더십, 인간관계 잘하는 능력 5가지 이상이 합쳐서 뮤지컬 감독 하나가 직업이 나오는 건데 모든 사람은 5가지 이상의 천재성을 다 배 안에 갖고 태어난다. 여러분도 다 갖고 태어났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어느 정도 죽어라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상승한다라는 건 다 기본 전제로 모든 게 다 똑같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림 잘 그리는 거 타고나요? 어때? 그림 잘 그리는 거 타고나죠? 타고나요? 춤 잘 추는 거 타고나야 돼. 타고나요. 3살 때부터 막 똑같이 따라추는 애가 있다.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그대로 따라쳐. 근데 우리처럼 나이 들어서 돈 내고 배워도 자꾸 뒤로 가지 않아? 그지? 막 미치겠어. 뭐 똑바로 하고 싶은데 안 돼. 자, 그럼 말 잘하는 건요? 타고나요. 우리 집에 딸 넷의 아들 하나, 내가 둘째 딸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나만 말을 잘해요. 우리 언니? 아직도 걔는 지가 하는 말이 뭔지 몰라요, 잘.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 하면 미경아, 내 말이 뭐냐 하면 그러면 말을 해! 근데 여태 말을 못해요. 못해요. 자,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거 타고나요, 안 타고나요? 안 타고나. 안 타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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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나요? 공부 잘하는 거 타고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공부 잘하는 거 타고난다. 오케이. 공부 잘하는 거 안 타고난다. 노력하면 다 된다. 타고나. 자, 요 사람들은 남아요. 요 사람들 남아서 우리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다 서울대 가자. 가는 거야? 아니, 나이가 좀 문제라고 생각. 그러면 공무원 시험 볼래? 변리사, 회계사 하자고.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까 하세요. 되게 하루에 2시간 동안만 자면서 죽어라고 하세요. 느낌이 오죠? 못할 거라는. 우리 아이들은요, 10,000가지 이상의 천재성을 다 갖고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20살까지 사회는 뭐만 테스트해요? 10,000가지 재능 중 뭐만? 암기만 테스트해요. 그러면은 암기력을 못 갖고 태어난 애는 20살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얼마나 내가 괜찮은 생명인지를 어디 가서 확인받아야 돼요? 전 어렸을 때 공부 별로 못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뛰면서 사람 만나면서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 뭐예요? 수학이요. 나는 X가 이동하면 무서워요. 나 진짜 무서워요. 막 겁나고 왜 저쪽으로 갔어? 막 머리가 하얘져요. 나 어렸을 때 제일 잘했던 거 뭔지 아세요? 말대답이요. 정말 두드려 맞았어요, 엄마한테. 그냥 시키면 지집애 가 그냥 하지 꼬박꼬박 말대답하고 지랄하고 나는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2번째 나한테 있었던 실력? 고집 엄청 셌어요. 그걸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천재성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다 지금 천재예요? 우리 아이들 한번 봅시다.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 태어났어. 깐난애기죠? 엄마들 이런 생각해요. 얘 뱃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아무것도 안 들어 보이잖아요. 그냥 응애 이런 애가 아무것도 감지도 못하는 애가 뭐가 들었어요? 뱃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자존감 따위도 없고 모르겠어. 그런 건 있는지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천재성 따위는 있지도 않아. 얘는 텅텅 비었어. 내가 늦는 대로 반응할 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는 공부 못했거든? 내가 너 공부 잘하는 애로 만들어줄 거야. 모든 엄마들은 결심을 해요. 뭔지 아세요? 애와 관계없이 애라도 잘 키워야지. 이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결심이요. 자, 집어넣기 시작하죠. 내 아이를 보고 키우는 게 아니라 기준이 누구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어떻게 키워? 다른 애들은 왜? 얘보다 나야 양육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엄마들 눈이 내 애를 안 보고 다 어딜 봐요? 다 옆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갖는 즉시 다 카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잖아. 딴 여자 어떻게 키우는지. 그러니까 막 불안해 죽어. 뭐 카페에 올리죠. 큰일 났어요. 우리 애가요. 저 집에 옆집애보다 15일 빠르거든요. 근데 아직 못 걸어요. 그럼 엄마들이 또 카페에 막 글을 올려줘요. 뭐라 그래요? 빨리 문화센터 가서 다리를 찢으세요. 그럼 걸어요. 지금 우리 애가 3살이거든요. 아우 근데 옆집에는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우리 애는 영어를 못해서 어떡하면 좋아요? 막 모든 공부서부터 다 비교해요. 모든 성장 과정 자체가 어떤지 아십니까? 내 아이를 보고 키우면 되는데 불안하게 옆집을 보니까 어때요? 한 달 늦으면 무지 늦은 것 같고 한 1년 늦으면 난리가 나죠.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엄마들 눈에서 불이 나요. 초등학교 때 성적이 평생 가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와. 그래갖고 애들은 다 학교에 학원에 집어넣고 나서 엄마들은 다 같이 알죠. 빵집에 모여갖고 야야야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 수행평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집을 못 가, 3시까지. 그래서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중학교 가면 더 난리가 나요. 완전 비교. 어머, 좋겠다. 그 집에 외고 보냈대. 아우, 얼마나 좋아. 그래, 그렇게 공부를 잘해야지. 아우, 애가 완전히 인생 풀렸어, 그 집은. 그게 무슨 인생이 풀린겨. 어머, 외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 자퇴할게요. 어머, 그 집은 있잖아. 아우, 유학 보냈대잖아. 진짜 좋은 대학으로, 지금 미국으로 유학 보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적응 못하고 돌아와. 여러분 혹시 다들 간 것까지만 들었죠? 간 것까지만 들었잖아. 온 건 못 들었잖아요. 저 좀 따라해보세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내 자녀를 기르는 문제의 반 이상 해결될 거예요. 저 좀 따라하세요. 시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돈 있다가 없다가. 돈 있다가. 잘 나가다 망하다가. 망하다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공부 잘하다 못하다. 공부 잘하다 못하다. 여러분 커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아세요? 이게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을 중학교 1학년 그날 다 같이 엄마들끼리 모여서 비교하는 게 무슨 놈의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내일 다 바뀔 텐데. 만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안 만나면 돼요. 다 이렇게 될 거라. 그러니까 하나도 부러워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뭐 태어나서 다 같이 배 하나 시작. 자존감. 그다음 5개 만들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뭐야? 천재성 시작. 천재성. 이게 너무 괜찮은 애 아니에요? 가만히만 놔둬도 너무너무 잘 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부터 잘못 꼬여졌죠? 자존감 따위는 없어. 천재성 따위도 없어. 내가 늦는 대로 반응할 뿐이야. 여러분 그렇게 괜찮으신 분들이세요? 어린 생명들이요. 얼마나 괜찮은 애들인지 아세요? 저는 가끔씩 우리 애들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주의 나이로 보면 사실상 30살 나이 차이는 동갑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지금 저기 30살이 애를 낳았어. 애는 1살이야. 30살 차이 나죠? 그죠? 엄청 차이 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내 맘대로 막 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90대고 애가 61 됐어. 그럼 어때요? 엄마는 아무것도 못해. 네가 도와줘야 돼. 여러분 어때요? 동갑 됐잖아요. 그까짓 거 30살 나이 차이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야 돼, 애를? 기본적으로 애 생명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존중감이 있어야 돼요. 얘는 나와 다른 생명이야. 내와 다른 특성을 갖고 태어났어. 그거 아시죠, 여러분? 육체는 부모로부터 간접거래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유전병도 담고 부모로부터 많은 것이 잠자는 것도 담고 다 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하늘에서 직거래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전혀 닮지 않은 애가 나와요. 아버지 되게 폭력적인데 그 집에 너무너무 순하고 너무너무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애가 나와서 완전히 부모를 뒤엎는 애가 살 수 있다고요. 이런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이해부터 갖고 시작해야 부모 노릇이 가능한 거죠. 한번 여기 얘기해 보세요. 미려 씨는 애가 몇 살이에요? 지금 모아? 올해 5살 됐어요. 5살 됐지. 모아가 천재죠? 좀 지금은 좀 얼굴 천재 쪽으로 좀 활동하고 있어요. 아, 그냥 웃자고 한 얘긴데. 아니야. 어떡해. 아니 뭐 얼굴 천재라고 자기가 얘놓고 나서 부끄러워할 건 없어. 맞아. 아니, 웃자고. 엄마랑 많이 안 닮았더라. 반대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그럼요. 아주 잘했어요. 어때요? 아이들 지금 6이잖아요. 참 각각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그래요? 혈액형도 다 다르고 그 모든 혈액형 다 있고 성격 다 다르고 네. 좋아하는 거 다 다르고 잘하는 거 다 다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나보다 30살 더 어린 생명을 뭘 갖고 대해야 돼요? 존경심을 갖고 대해야 되죠. 존중감을 갖고 대해야 되죠. 얘는 뭐가 들었을까? 얘는 어떤 재능이 들었을까? 얘는 어떤 식으로 내가 도와줘야 될까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이렇게 시작하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어때요? 내 안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 천재성이 없어. 근데 우리는 20살까지 공부를 내놓으라고 강요하죠. 지금 엄마들이. 그죠? 다 강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어때요?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 공부는 못하지만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 친구들이랑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몰라주면 애들이 어떤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걸 사춘기라 불러요. 정말 바보 같은 엄마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어머, 우리 애는요 사춘기가 안 와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춘기가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사춘기가 뭔지 아세요? 나 왜 태어났지? 나 누구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처음으로 묻는 게 사춘기예요. 한 번도 안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1살 때 엄마 뱃속에서 쑥 나올 때 말할 수 있었다면 물어봤겠죠? 말할 수 있었다면 안 물어봤겠어요? 그냥 시작을 했겠어? 90년이나 살 건데? 여기 어디예요? 당신 누구예요? 나 왜 났어요? 나 뭐 해야 돼요? 이거 안 물어보고 시작했겠어요? 말 못했으니까 안 물어봤지? 근데 언제예요? 15살이 됐을 때 드디어 처음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 누구지? 나 왜 태어났지? 나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나 공부를 못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안 물어보고 싶어요? 그걸 사춘기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춘기가 없는 게 뭐가 좋아요? 사춘기가 격렬한 애들 왜 격렬한지 아세요? 마음이 똑똑한 애일수록 사춘기를 세게 겪는다. 겪을 걸 확실히 겪고 나면 대답하고 나면 훨씬 나아진다. 근데 그 대답을 하는 동안 애들 상태가 다 이상하긴 하죠. 다 상태가 이상해요. 왜냐?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진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니까 애가 어떻게 했어요? 문 닫으면 수도승이고 문 밖으로 나오면 애가 조폭 상태가 되죠. 그죠? 성적 잘 나네? 아직 안 나왔는데. 딴 애들은 어떻게 안 물어봤거든? 자식이 아버지한테 말한 태도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애들 다 그 시기를 겪어 나가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아이들은 꼭 믿으십시오. 자존감 갖고 태어났고 천재성도 갖고 태어났다. 그럼 도대체 얘를 어떻게 키워야 돼? 이것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 숙제였어요. 왜냐? 나도 3명의 생명을 키워봤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바이엘, 도미, 솔, 도도도 이러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피아노를. 왜냐하면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스 깨끼하고 여자애들 그 뒤지게 혼났대요. 그리고 말타기 하다가 피아노 학원 문 부시고 자기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있어서 피아노 학원을 전혀 안 가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피아노를 배워보겠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자는 거보다 낫잖아. 자는 거보다. 학원 보내줘? 그랬더니 간대. 그래서 그래 아침에 갈래? 그랬더니 아니야 나 자야 돼. 3시에 갈래. 이래. 그럼 그렇지 그놈이. 그래갖고 갔어요. 피아노 학원 갔다 오더니 갑자기 뭐라 했는지 알아요? 자기? 너무 웃기잖아요. 예고를 가야겠다요. 참 감성 천재죠. 입시가 3개월 남았고 도미, 솔, 도도 바이엘 치는 놈이 실용음악과 예고를 가겠다는 게 말이 돼요? 3개월 만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어우, 얘가 자꾸 입시반에 와서 얼쩡거린대요. 취미반에 있어야 될 놈이.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나 있잖아. 나 예고 가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원래 안 돼. 3개월 만에. 너 얼마나 입시가 어려운지 알아? 보통 애들 6살 때부터 피아노 쳐. 거기서 10년 이상 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선생님한테 가갖고 조른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혀갖고 예고 악보를 줬대. 다음날 전화 오셨어요. 막 좋아서. 난 선생님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어머니 절대 못 가요. 악보를 전혀 못 봐요. 악보를 하나도 못 봐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랬더니 얘가 포기를 안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또 괴롭혀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입시곡을 선생님한테 쳐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제 MP3로 녹음을 해서 준 거야. 그걸 들고 왔어요. 그걸 들고 와갖고 이렇게 피아노로 귀로 들으면서 건반을 하나씩 찾아갖고 건반을 한 마디 외우고 2마디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악보를 다 외운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래서 한 곡만 봐요. 한 곡만 딸딸 외워서 시험을 봤어요. 붙었어. 이게 우리 집에서 제일 불행한 일이 됐어요. 이 감성 천재인 우리 아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스스로 너무 찌질하다 생각하고 너무 하위권이고 너무 힘들어했어. 왜냐면 학교 생활에 잘 안 맞으니까 얼마나 내 인생 이렇게 끝까지 안 풀릴까 혼자 속으로는 되게 불안하고 힘들었겠지. 아무리 중학생도요 생각이 다 있어요. 우리보다 더 불안해해요. 자기 스스로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믿고 싶은데 못 믿으니까 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학교를 붙은 거야 자기 힘으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얘가 어땠는지 아세요? 감성 천재는 감성 천재다. 아유 웃겨서.
교복을 2개를 사달래요. 왜? 하나는 잠옷으로 입고 자겠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갖고 넥타이까지 메고 교복을 입고 잤어요, 이놈이. 그리고 학교를 다녔는데 세상에 악보 하나도 못 보죠, 여전히. 음악은 되게 하고 싶어요. 감성은 뛰어나요. 자기는 좋은 음악가가 되고 싶고 될 것 같아.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맨날 빵점인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랑 점점점 떨어져. 학교에 적응을 서서히 못하게 되더니만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지하철에 앉아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지 아빠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고 혼났겠어요. 맨날 그런 식이고 그나마 지가 좋아서 들어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다고 야단을 맞고 그러다가 결국은 1년 반 동안 학교를 간신히 다녔는데 내가 오늘 솔직히 여러분한테 여기서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퇴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어차피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이틀 있으면 퇴학인데 퇴학하면 안 되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오셔서 명예롭게 자퇴를 하시라고. 그래서 급하게 가서 자퇴를 한 거라니까. 그래서 자퇴를 하고 나서 자기가 또 한 번 잘해보려고 한 거에도 또 한 번 좌절을 한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겠어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집안에 가서 자기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가엾은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 별 미친 짓을 다 했어요. 우리 아들 살려내려고. 집에다 크게 내가 프랭카드 걸었잖아요. 축자퇴. 그래서 아들 끌어내서 내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봤거든. 근데 원래 뮤지션은 자퇴 정도 해야 먹어준대, 나중에. 걱정하지 마. 한 번은 내가 우리 아들 여행도 데리고 갔어요. 가서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손 좀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나뭇가지라 생각하고 부러뜨려 보세요. 하나, 둘, 셋. 팍! 나뭇가지가 부러졌죠? 여러분 나뭇가지가 부러졌다는 건 다른 방향을 가르쳤다는 거지 부러졌다는 게 아니에요. 부러진 데 집중하지 말아요. 여러분 봐요. 나뭇가지가 다른 방향을 가르치기 위해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시작. 부러져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인생은 부러져야만 제대로 된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는 내 아들 인생에서 그걸 보려고 무진장했었어요. 얘가 18살에 이렇게 인생에 험한 일이 왜 생겼을까? 얘 왜 이렇게 아파야 될까? 왜 그런지 알아? 다른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부러졌구나.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자퇴를 했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자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보라는 메시지야, 자퇴는. 그러니까 자퇴에 묶여있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사는 쪽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얼마나 내가 얘기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안 바뀐다? 여러분 애가 원래 쉽게 안 바뀌어요. 계속 오후 3시까지 자다가 친구한테 연락 오면 나가서 자퇴한 놈이 생각해보세요. 새벽 3시까지 애들이랑 놀다가 슬금 어떤 놈이랑 노는지 몰라 또 들어와갖고 혼자서 혼날까 봐 라면이랑 편의점에서 사는 볶음김치 그게 이렇게 맛있다며요. 어? 그래서 그 볶음김치랑 컵라면이랑 사갖고 지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라면을 삶아먹고 그랬나 봐. 하루는요 제가 우리 아들 방문을 열었는데 라면이랑 김치 냄새가 진동을 해요. 왜냐하면 부엌에서 먹으면 부모님한테 걸리면 혼나고 또 면도 안 서잖아. 그리고 또 얼마나 미안해요. 미안하고. 근데 나는 그 방에서 그날 라면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 아들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엄마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싶거든. 엄마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 근데 엄마 나 어떻게 풀어가야 돼 여기서.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엄마 나 지하에 있어.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그날 내가 뭘 결심했는지 아세요? 라면 먹지 마. 내가 너한테 저녁 7시 만찬을 새벽 3시에 차려준다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졸린 거 참고 새벽 3시까지 기다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이놈이 문 따는 소리가 들려. 그럼 그때 내가 불을 다 켜고 나서 막 삼겹살에 김치찌개 막 밥을 한 거예요. 새벽 3시에 거실 불도 다 켜놨어요. 왜냐면 저녁 7시를 연출하려면 불이 켜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몰래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엄마 왜 이래 도대체 어색하게. 아 나 그냥 혼자 먹어도 된다고. 씨 아빠 나오면 어떡해. 아빠 나오면 그러면서 막 먹었는데 아빠가 나왔네. 새벽 3시에 애들이랑 뭐 하는 거냐고. 제 시간에 들어와서 밥을 처먹든지 말든지 말고. 그러니까 애가 밥을 먹다가 말고 숟가락 탁 놓고 지방에 들어가잖아. 내 따라 들어갔지. 누굴 따라 들어갔을까요? 남편. 그렇죠. 가서 뭐라 그랬냐. 당신 눈엔 얘가 나쁜 놈으로 보이지. 근데 어떡하냐? 내 눈에 아픈 놈인데? 근데 반드시 살려낼 건데 내?
앞으로 만약에 얘가 밥 먹는데 한 번만 더 나와서 애를 울리면 근데 너를 굶긴다 이제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계속 차려줬어요 내가 밥을. 어느 날 2시, 어느 날 1시 자꾸 일찍 들어온다 어느 날. 몇 달이 지나니까 그다 하루는 저녁 7시에 들어왔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너 왜 내일 안 들어오고 오늘 들어왔어? 너 어떻게 생겨?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그랬더니 엄마 저 있잖아요. 엄마 되게 미안한데 엄마 돈 있어요? 무슨 돈? 엄마 나 조금만 보태주세요. 나 여행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가까운 학교도 못 가시던 분께서 이렇게 먼 여행을 가시려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부모를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자존감 바닥인 애들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데? 너 어디 여행이라도 갈래? 엄마가 돈 줄게. 갈 데 없거든. 야 뭐라도 배워볼래? 배울 거 없거든. 이런 식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사람 속 터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꿈틀거려야 내 다리를 끌고 어디라도 간다니까. 이게 다리 끌고 다니는 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원래. 간대요. 그러길래 내가 얼마나 기뻐요. 걱정하지 마. 무슨 돈 걱정이야. 알았어. 어디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일본이요. 일본을 왜 가? 그랬더니 엄마 그거 뮤지션들의 꿈이거든요. 내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너 꿈이라 그랬니? 갔거든요. 얼마나 걸어다녔는데 신발이 다 떨어져서 왔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와서 뭐랬는지 알아요? 자기 일본으로 이주를 해야겠대야. 이 감성 전제 이놈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 항상 오바야. 그러니까 여행을 하지 왜 니 이주? 엄마 있잖아. 나 엄마 아빠 돈 없이 몇 달만 살아보고 싶어. 엄마 아빠는 내가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다시 가고 그러기 싶겠지만 엄마 나는 아직 그 생각이 안 들어. 엄마 나는 있잖아 내 돈으로 나 좀 먹여 살려보고 싶어.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해 엄마. 왜냐 내가 진짜 쓸모없는 인간 같았거든.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갔어요. 얼마나 박스들은 알바를 심하게 했는지 한 번은요 이 문자가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손톱이 다 까져갖고 막 골마서 터져갖고 빠지려고 그래. 박스 알바를 너무 해갖고. 그래 내가 보냈죠 문자를. 아우 잘했다 하더라. 그렇게 피아노 쳐도 손톱이 안 빠지더니 그냥 박스를 드니까 확 빠지네 이놈의 새끼.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하루는 돈 좀 보내달래요. 너 돈 벌잖아. 왜 그랬대? JLPT라고 일본어 상급 능력 시험 봐야 돼. 그거 왜 보려고? 엄마 나 있잖아 그 상급 꼭 따야 돼. 나 상급 못 따면 나 계속 박스 들어야 돼. 3년째 박스 드는 아저씨가 있대야 거기에. 자기 공장에. 그래갖고 이제 JLPT 시험을 본다고 일본어 학원에 등록을 해서 JLPT 시험을 봐서 3급을 땄어요. 그러고 나서 햄버거 가게로 옮긴 거예요. 햄버거 가게로 옮길 수 있었던 거야. 시험을 봐서 옮겼더니 세상에 거기 친구들이 있잖아. 왜 거기 같이 햄버거 굽고 하는 친구들이 성당에 나가자 그랬어요. 밥 준다고. 그래서 성당을 쫄래쫄래 같이 갔네. 그랬더니 성당 누나 하나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한국은 같은 날 한 날짜에 응대 시험을 딱 보잖아. 근데 일본은 아니야. 일본은 1년 내내 면접을 볼 수 있어. 교수랑 그 면담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그 교수가 너를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면 교수가 너한테 시험 볼 기회를 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다 돌아다녀봐. 그래갖고 도쿄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교수들을 만났는데 제일 문제가 뭐였을까? 말 잘 못하잖아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그런 생각 들었대요. 내가 여태까지 18년간 아무것도 못 뚫었는데 이것도 못 뚫으면 나는 여기서 정지다. 한 번은 뚫자. 그래서 억지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쉽더래요. 왜냐하면 다 같은 걸 물어보더랴. 그래갖고 갈수록 잘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엄마, 나 여기 교수님 한 분 만났거든. 이 교수님이 나 되게 좋아해. 이 교수님도 악보 보는 거 싫어하신대. 똑같은 사람을 만난겨. 여러분 아십니까? 귀가 되게 좋은 사람은 악보를 안 봐요. 우리 아들이 귀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악보 보는 걸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교수님도 그런 사람이에요. 너 내가 한번 뽑아줄 수 있다. 너 그러니까 한국 가서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라. 이놈이 급하게 왔어요. 안 하겠다는 공부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데 검정고시 학원 들어가서 2달 열심히 하더니 아우 70점 맞았어. 여러분 70점이면 합격이야. 괜찮아요. 내가 우리 아들 검정고시 붙은 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천재, 우리 아들 천재 이러고요. 내가 미친년처럼 진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개다리 춤을 추면서 거실을 10분을 뛰어다녔어요. 이 성적표를 들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 그만하라고 창피하게 그러면서 막 그놈이 좋아한다. 저 좀 따라서 애들은 잘난 척할 때 자존감이 큰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잘난 척이 애들의 자존감을 키워줄 거라고 착각하는지 아세요?
특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니는 부모. 자기가 열심히 살면 애들이 다 잘 될 줄 알죠. 그래서 왜 되게 잘 나가는 집에 완전히 이상한 애가 꼭 끼는 거 아세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잘난 척하다가 애를 다 망친 거예요. 애가 잘난 척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들 이렇게 키웠으면 어떻겠어요? 너 엄마가 유명 강사야. 너 엄마 아들이 자퇴했다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어디 가서 말을 못해 임마 너 때문에. 완전히 망쳤겠죠. 자녀는 살다가 누구나 다 지하 10층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취업이 3년간 안 돼서 지하 10층에 있는 애도 있어요. 결혼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하 10층에 있는 자녀도 있어요. 학교에 너무 적응을 못해서 이런 애도 있어요. 친구한테 왕따 당해서 지하 10층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지하 10층으로 갔을 때 부모 위치 어디 시작? 지하 11층. 그래야 애가 자기가 지상에 있는 줄 안다고요. 우리 아들은 자퇴했을 때 자기가 자퇴한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 전혀 안 했어요. 내가 문제 없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늘 자퇴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지 맨날 얘기해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도 자퇴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아, 진짜로. 검정고시 붙었다는 건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뜻이죠? 네. 2월 달에 졸업식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퇴한 애는 졸업식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요? 단독 졸업식을 열어줬어요. 그것도 검정고시 봤기 때문에 조기 졸업식이죠? 남보다 일찍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기 졸업식 썼죠. 조기 한 마리를 크게 그려놨어요. 코믹하게. 그리고 반 친구들을 초대했더니 이놈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일가 친척을 다 불렀고 상을 15개 줬어요. 학교장상 줬는데요, 내가. 내 맘대로. 드림스쿨, 내가 교장. 되게 쉬워요. 문방구 가면은 상 뭐 봉황 거래진 거 다 팔아요. 싹 출력 걸어갖고 15장 뽑아서. 나중에 한 7개쯤 받기 시작하니까 이놈이 울어요. 이놈이 나한테 그때 한 말은 귀에 아직도 남아있어. 저는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걔는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시험을 받고 붙었어요. 세상에 걔는 원래 평생에 열심히가 뭔지를 몰라. 왜 10분 이상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씩 피아노를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하고 그러더니만 그 학교 4학년짜리가 졸업하면서 오케스트라단 피아노 연주주자를 3학년한테 원래 물려준대요. 그걸 1학년이면 우리 아들을 지목을 했어요. 네가 하라고. 그러니까 딴 학생들이 불만이 많지. 그래서 경쟁을 붙었어요. 우리 아들이 뽑혔어요. 그 4학년이나 할 만한 오케스트라 피아노 연주자를 이놈이 해낸 거예요. 그날 걔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는요 5살이랑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5살처럼 울더라고. 엄마! 이러거든. 왜 이래? 우리 아들 뭔 일 있어? 왜 이래? 그래, 엄마. 아씨, 나 인생 너무 잘 풀려. 너무 잘 풀려. 그러면서 울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놈이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여자랑 같이. 여자랑 같이. 자존감이 생기니까 여자를 사귀더라고. 일본 여자애를 한 4박 5일 정도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갔어요. 가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 메일을 열어봤더니 하나는 되게 큰 파일이 있고 용량이 엄청 커. 그리고 하나는 되게 용량이 작은 파일 2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봤더니만 하나는 음악 파일이었어요. 음악 파일이고 하나는 편지가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엄마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엄마 생각 진짜 많이 했어. 근데 엄마 나는 엄마 생각하면 내가 제일 속썩였던 중학교 때가 생각난다. 엄마 그날 생각나?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집 부엌에 식비 5만 원 없어진 날 말이야. 누가 가져갔냐고. 이모도 고모도 윤서도 다 내가 가져갔다고 말했어. 나 그때 그날 정말 화만이 났다. 모두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 왜 나를 무시하냐고 정말 길길이 날뛰면서. 엄마 나 그날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책상에 있는 책 다 집어 던졌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어. 그때 엄마가 강의 갔다 돌아오셨는데 엄마가 내가 던지는 책을 온몸에 다 맞으면서 걸어오더라. 엄마 그때 많이 다쳤지? 진짜 미안해. 그때 엄마가 나 안고 말했어. 엄마는 너 믿어. 우리 아들 안 가져간 거 알아.
누가 너한테 가져갔다 그래? 엄마만 내가 돈을 안 가져갔을 거라고 믿어줬어. 진짜 고마워, 엄마. 근데 엄마 있지? 그 돈 내가 가져간 거 맞아. 진짜 어이없지, 엄마. 근데 엄마만 그거 알아줬잖아. 내가 돈을 가져간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늘 무시하는 게 더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우리 집에 엄마 한 사람뿐이었어. 엄마만 나 믿었거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말 아무도 안 듣고 엄마 말만 듣고 큰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거야, 엄마 때문에. 엄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인생의 파트너자,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는 나를 살려준, 나를 인정해준 내 인생의 첫 번째 은인이야. 사랑해. 인생을 길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인데 이 길이 평지가 아니에요. 오르막이야. 그런데 오르막인데 언덕이 하나씩 더 나와. 그래서 그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존감의 언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는 법은 이 산을 깎아서는 절대로, 환경을 변화시켜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내 두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심오한 이야기를 한 편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한때 제가 그 커뮤니티에서 그 별명이 윤 피카소였어요. 그 심오한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윤 피카소죠. 그래서 저희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림을. 제 아내가 제일 잔소리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강의를 망치면 저 그림 때문에 망칠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우리 제작진께서 그림을 새로 그려주셨어요. 우와. 우와. 늘 자존감의 언덕을 만나고 이 언덕을 넘으면 조금 좀 편하게 되지만 또 그 다음 언덕을 만나고 우리는 계속 자존감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못 넘어가면은 좌절이 되지만 이곳을 하나 넘어갈 때마다 자존감 성장이,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머리 위에 자존감 도둑이라고 써 있죠. 네. 특히 이제 언덕에서 내 자존감을 도둑질해가는 누군가를 만나면 인생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자존감 도둑들이 있어요. 원미연님은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 음반이 이제 뭐 음원 발표가 돼서 뭐 장의를 막 링크해서 막 치고 있는데 그쵸. 누군가가 와서 제 자리를 탁 뺏어왔을 때 이제 그 가수를 당분간은 보고 싶지 않죠. 그렇죠. 가까운 곳에 보통 자존감 도둑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존감 도둑을 무의식 중에 피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웬만하면 안 마주치고 넘어가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내 자존감을 괴롭히는, 내 자존감을 뺏어가는 사람들은 멀리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동료, 친구, 직장 상사,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존감 도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굴에다가 자존감 도둑이라고 써놓지는 않거든요. 이분들은 되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 도둑질에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말로 날아오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존감 도둑의 3대 행동은 비교, 비약, 비난, 3비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3비 이론은 처음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비교는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내 앞에서
남 얘기하는 게 다 비교예요. 우리가 누굴 사귀면 당신 정말 예뻐, 아름다워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 정말 예뻐, 지난번 걔보다 더 예뻐 그렇게 얘기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약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이런 속담 때문에 우리가 과하게 비약을 당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 미래를 단정짓고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면 자존감이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난입니다. 비난은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비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왜라는 단어와 함께 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각했어? 문장만 보면은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제가 전공이 됐을 때 선배님들이 불러가지고 홍균아, 이제는 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죠. 정 이유가 궁금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신 건가요를 물어봐야지, 범죄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함부로 왜 따라갔습니까? 왜 신고를 늦게 했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오히려 마음에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자존감이 한 번 더 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비교, 비약, 비난하는 자존감 도둑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방어를 해야 될까?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할 때, 기분이 상했을 때, 감정이 불편해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 도둑들의 그 힘, 감정의 힘을 무력화를 시켜야 돼요. 나쁜 감정을 상쇄시킬 수 있는, 희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감입니다. 공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 도둑들한테 공감을 하라 그러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나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공감을 해버리면 같이 나를 비난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공유하라는 게 아니라 단지 부정적인 감정만 공감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공감입니까? 그랬구나. 그랬구나. 맨날 우리 듣는 얘기잖아요. 그랬구나. 하는 게 공감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은 세상에라는 단어를 쓰세요. 세상에. 세상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선배님,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배님이 어우 세상에 그러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드리잖아요. 선생님, 제가 요번에 뭐 책이 잘 돼가지고요. 뭐 좋은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오 세상에 그래요. 하루 종일 세상에만 하세요. 병원에서도 계속 세상에만 해가지고 그 지역 정신과를 다 그냥 평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랬구나만 합니다. 김상중님이라면 후배한테 야단을 칠 때요,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비교를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선배죠? 물론입니다. 홍균아, 네. 너는 나보다도 어린데 머리가 왜 이렇게 나보다 하얗니? 왜 그래? 그렇네요. 어? 그렇네요. 제가 후배인데 머리가 좀 하얗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묻는 말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굉장히 당혹스럽잖아.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니? 아, 그렇습니다.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런 겁니다. 저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아, 당황하셨을 수 있었겠군요. 이렇게 공감을 하는 순간 감정이 소거되면서 할 말을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죠. 자존감 도둑을 만났을 때는 그랬구나를 항상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도 또 생각날 수 있어요. 왜냐? 아까 낮에 제가 선배님한테 야단을 맞은 게 밤에 한 번 더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괜찮다.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괜찮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엄마가 야, 너 그러다가 시집 못 가. 그러면 아닌 거 알면서도 나 이러다가 진짜 사랑을 못 받나? 이게 항상 두려워지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단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주로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이 구조가 항상 머릿속에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전제는요.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인생을 4가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건입니다. 이 인생은 다 사건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저랑 김상준 선배님과 만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큰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항상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생각이 들었으면 좋은 감정이 들고 더 오래 있으려고 하겠고 나쁜 생각이 들었으면 나쁜 감정이 들고 멀어지려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사건이 생각을, 생각이 감정을, 감정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한숨을 후 하고 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래본 지가 오래돼갖고.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한 거겠죠. 그쵸. 또는 손호영 씨를 본 거야. 그게 나 때문에 나를 보고 한숨 쉰 거야. 뭔가 연애의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한숨을 쉬는 이 사건을 나의 문제로 끌어들이게 돼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건이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어지면서 감정까지 같이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겨웠나? 내가 지겨워졌나?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사건은 점점 멀어지고 머릿속에는 생각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한 감정에, 허탈한 감정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사귀던 그 사람은 그렇게 재밌었다던데 그 사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쑥 행동이 튀어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 행동은 새로운 사건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부부싸움 잘 안 했는데 보통 부부싸움을 하면 양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지쳐가지고 양말을 이렇게 벗어갖고 던져놓고 소파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이프가 얘기를 합니다. 홍균 씨, 양말 좀 세탁통에 넣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 사건이 야,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내 노동의 가치를 몰라주나? 요즘 내가 좀 수입이 좀 줄어가지고 와이프가 저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 화도 나고 괜히 인상도 막 굳어지고 그랬었거든요. 도대체 내가 왜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나빠졌나 생각해보니까 양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양말 일인데 왜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야 되나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감정과 행동이 이어지는가만 구분을 잘 해봐도 해결책이 좀 빨리 나옵니다. 자,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자친구가 한숨을 쉬는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어떤 감정이 쫓아올까요? 걱정? 걱정되겠죠. 그렇죠. 걱정되고 뭔가 좀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럼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잘해주겠죠. 저 사람. 뭐라도 먹을래? 결론이 훌륭하게 그래서 뭐 먹든지 뭐 기분 좋은 분위기를 바꿔주고. 기분 좋은 행동을 하든지 케어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게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을 방해하는 해로운 습관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연민입니다. 직장 상사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야단을 맞았는데 자기 연민이 올라온 거예요.
신입교육 때 원리터 통일 양식 안 배웠어요? 우선 대리님께서 데이터 확인해 주시면 수정.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일 처리하래요? 순서 모릅니까? 데이터 확인? 그건 기본이에요. 지금 나더러 이거 갖고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겁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 데이터 입력하고 그 후에 2차로 양식 수정하고 아니 대체 그런 순서는 어느 회사에서 써먹는 프로세스입니까?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나가도 좋습니다.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밀렸던 숙제를 지금 나더러 이거 갖고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겁니까? 세상은 바삐 움직이고 지각이네요. 아니 네.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회사 생활 중에 제일 나쁜 게 지각이라고. 뭐해? 가봐.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안쓰러워요. 안쓰럽죠. 중요한 건 자기 연민의 감정은 자꾸 자기 자신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잠들면 안 돼. 오늘 이렇게 불쌍한 하루를 보냈는데 이대로 잠들 순 없어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된다거나 게임을 하게 된다거나 잠이라도 휴식이라도 좀 줬으면 좀 건강한 위로가 됐을 건데 뭔가 미숙한 위로로 이어지면서 다음 날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자기 연민이 우리의 자존감을 악순환시키면서 나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해결책은 뭐겠어요? 자기에게 좋은 걸. 그렇죠. 뭔가 무기력감이 느껴지고 뭔가 무능력감이 느껴질 때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해서 이것을 끌어올릴 것이냐가 긍정적인 건강한 자기 위로와 이어질 때 자기 성장도 일어날 수 있고 자존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기 연민은 위로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가 감정이라는 겁니다. 혹시 양가 감정이라는 감정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잘 생소하실 거예요. 양가 감정은 한 사건에 대해서 양극단에 반대되는 감정이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제가 연애 상담 같은 거 할 때 많이 보게 돼요. 밤늦게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톡을 해가지고 막 자기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헤어지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친구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런 사람 그래도 만나려면은 그 어떻게 그렇게 금방 헤어질 수가 있냐 그러죠. 그럼 전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럼 만나. 그럼 만나 그러죠. 그러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얘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면서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만날 것이냐 헤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존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존감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당당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내가 좀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자존감이 올라가면 이 친구들이 나를 좀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겸손하고 싶기도 하고 자존감 강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자존감 강하게 살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을 하게 되는 양가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에 해로운 세 번째 습관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인데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을 자주 하시다 보니까 희망을 품는 게 나를 해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얼굴에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써놓고 다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절대 사랑스러운 표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자존감을 세우는 법을 알아야 우리가 세울 수가 있거든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요, 이렇게 결심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훈련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키우는 현실적인 방법은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손호영님 같은 경우 살다 보면은 자존감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힘들어하는 손호영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것 같으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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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위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내가 그 얘기만 들으면 자존감을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내가 괴롭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얘기 괜찮아. 잘 될 거야. 넌 최선을 다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녹음해서. 그렇죠. 괜찮아. 내 마음,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으면 하는 얘기를 남이 해줬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그분들한테 여력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사건의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만난 것도 사건이잖아요. 막상 이 사건을 경험했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윤원근 강의를 들었는데 자존감은 별로 높아지진 않고 시간은 길고 막 별로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왜냐? 그 이유가 두 번째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가 거기 왜 갔을까? 내가 중간 휴식 시간에 집에 갔어야 되는데 왜 남아 있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왜가 뭐라 그랬어요? 비난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서 2차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왜라고 자문하지 말고 자신에게는 일단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겪으면 안 되니까 미래형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윤원균 강의는 가지 않겠다. 책도 안 읽겠다. 미래형 후회를 하면서 그 문제를 피해 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하루에 적어도 15분 이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쁜 일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말로 좀 뱉어야 돼요. 내가 그때 일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구나,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구나라고 말로 한번 뱉으셔야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쉬우실 거예요. 저는 자존감 회복하는 훈련을 복근 만드는 훈련에 많이 비유를 해요. 저도 한때 식스팩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 내과 선생님한테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식스팩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배가 이만큼 나오신 분이 있어요. 배를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윤 선생, 식스팩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냥 웃긴 얘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자존감 만드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근을 만들려면 플랭크라는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 보면 1분씩 해갖고 5세트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분들의 행동을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복근을 키우고 싶은데 복근 운동을 할 수가 없어. 왜? 복근이 없어서. 꾸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치 플랭크를 처음에는 10초밖에 못했지만 하다 보면 몇 초가 돼요. 12초가 되고 15초가 되고 20초, 30초가 됩니다. 자존감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Keep going.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한 번 했다고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주고 또 그러다가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그 새로운 방법도 대입을 해주고 계속 꾸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치 복근을 만드는 것처럼요. 자존감의 언덕, 자존감의 난간, 자존감 도둑을 끊임없이 만나실 테지만 그때그때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를 들려주면서 지지하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또 갖는 계층이 한 20대, 한 30대 분들이 많으세요. 유민상님은 30대 후반이라고. 예, 39.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손호영 씨 같은 경우는 30대 38입니다. 아, 그러세요?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30대신데 네. 한 20대와 30대 그때가 이제 인생에서 한 어떤 시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한테는 20대는 그냥 늘 일만 했던 20대고 30대도 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좀 그렇죠. 사춘기가 온 것처럼 방황을 많이 했던 30대입니다. 그렇죠. 예. 20대와 30대는요, 참 묘해요. 참 묘한 시기인 게 인생의 여름 같은 시기거든요. 만약에 20대 여름에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덥죠. 덥고 힘들고 비도 막 엄청나게 와요. 20대 때는 그런 시기예요. 뭔가 해야 될 게 잔뜩이에요. 그런데 아직 여름이야. 그래서 과일 뭐 맺어진 건 없어. 그냥 근면성실하게 초록 색깔로 그냥 살아가는 게 20대, 30대거든요. 이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행복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또 한 축, 뭐가 충족이 돼야 돼요? 또 사랑이 또 충족이 돼야 돼요. 20대, 30대가 돼서 비로소 인생의 사춘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도 열심히 하고 싶고 사랑도 열심히 하고 싶고 방향이 둘로 나뉘면서 자존감 문제도 찾아오게 됩니다. 원미연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상대방을 먼저 이해를 하는 폭이 좀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결혼을 하면은 사랑 받기만을 원하거든요. 네. 일단은 남자가 나한테 사랑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살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 무게감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해를 하면서 사랑이 더 늘어나지 이해를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점만 보기 시작하면 사랑이 좀 식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지가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이 사람과 내가 교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소통을 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이분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분한테 다가가서 저기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있어야 네? 전초전이 좀 있어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친구는 이제 대학에 막 들어왔는데 가가지고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이건 범죄죠. 대학 생활은 어떤지 물어도 봐야 되고. 맛있는 것도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밥은 먹었니? 물어봐야 되고. 또 집이 어디니? 해가지고 뭔가 공통점을 좀 만들어내야죠. 그런데 이 사람하고 막 소통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막 지지도 해주고 막 연락도 자주 해주고 막 그래 챙겨줘요. 그런데 다음날 다른 후배한테 또 갔어. 그래갖고 또 이 친구한테도 막 소통을 잘해줘. 그래갖고 막 지지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막 그래. 그리고 다음날 냈어. 그럼 또 다른 후배한테 가가지고 집이 어디니? 주말에 뭐 하니? 이런 형이 있어. 그럼 이 형은 사랑을 잘하는 걸까요? 뭘까요? 생각만 해도 화나죠. 이 사람은 소통은 잘하지만 소통의 달인이긴 하지만 결코 사랑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 사랑에는 소통 능력이 필요하지만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 신뢰입니다.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뭐만큼은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답이 막 나왔죠? 그렇죠. 강아지를 막 사랑하는데 강아지가 막 내 레포트를 막 다 찢어놨어. 그러면 강아지하고 막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아지가 나랑 싸웠다고 다른 집 가서 자고 오고 막 그러진 않죠. 그래서 사랑에 필요한 능력은 소통과 신뢰 능력인데 바탕이 되는 게 뭐냐?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있어야 자기 스스로를 사랑스럽다고 여기거든요. 마음에 드는 후배가 들어왔는데 다가가서 말을 걸려면 적어도 내가 그래도 사랑스럽다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내가 말을 걸어봤자 나를 별로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고백을 해봤자 차일 거야. 괜히 저 사람한테 피해만 주는 걸 거야 생각해서 소통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유민상님께서 사랑하고 가장 관련돼서 좀 마음 아팠던
얘기 본인 얘기 말고 본인 얘기 아니어도 좋으니까 가장 좀 마음 아팠던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랑에 관해서 네네. 아팠던 얘기요? 네. 남의 얘기를. 그렇죠. 본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 얘기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보다는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본 것 같다라는 들은 것 같고 그렇게 사랑 자체가 이렇게 예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그렇죠.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그 일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아니면 사춘기 때 뭐 이성도 만나지만 또 그걸 막 억압하면서 참으면서 다 생각하는 게 사랑하면 뭔가 행복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죠.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사랑을 시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쉽게 내주질 못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뭔가 부족한 것이 들킬까 봐.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고맙다고 하면서도 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나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평상시엔 잘 지내다가 연애만 시작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나는 사랑스럽지 않은데 얘가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분명히 얘가 나를 떠나갈 것이다. 이 친구가 나를 떠나갈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예민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떠나갈까 봐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카 땡땡이 나오면서 그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모를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읽고 몇 분 후에 연락이 오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떠나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자꾸 의심을 하고 집착을 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도 처음에는 달래주죠. 네가 지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당신 사랑해 하면서 달래주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결별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역시 나는 사랑스럽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떠났구나 생각을 하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